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2 제13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문제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과 을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네, 갑이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을이 전세권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전세금 반환, 을이 이제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채권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을의 채권자인 병은 일반 채권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을의 채권자였던 병이 일반 채권자로서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겁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어요. 자,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이제 갑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을의 청구가 인용이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돼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압류는 지급금지이긴 하지만은 근데 가압류된 상태만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본압류가 돼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을은 갑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갑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법원이 내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세권 설정자가 나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지급해 버리면은 그럼 다시 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또 전세금을 지급을 청구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제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게 본압류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갑이 다시 이중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본압류가 돼서 나중에 가압류 시점으로 압류의 효력이 이제 소급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갑이 병한테 지급해야 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건 이제 나중에 본압류가 됐을 때의 문제인 것이고요. 가압류인 상태만으로는 지급금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갑은 을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 판결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을이 갑한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면은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이행 판결을 인용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이행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갑이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을이 갑한테 이행을 청구하면서 만약에 전세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을이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세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뭐 갑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갑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집행 절차를 들어가긴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이 청구 채권 자체가 지금 가압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강제 집행을 해버려 가지고 그 청구 채권에 대해서 이행을 받아 버리면은 그럼 나는 또 다시 또 병한테 나중에 본압류가 돼서 이제 병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추징금이나 전부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다시 또 내가 병한테 채무를 이행해야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집행 절차에서 집행을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갑이 구제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만으로 을은 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법원은 이행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지 않으면은 갑이 을한테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자체에 대해서 수요를 중단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채권 존재 자체를 확인받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용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압류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배워보면요. 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이제 청구 채권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가압류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갑이 이제 을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를 한다는 얘기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얘기는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 목적으로 을이 이제 갑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대방에게 좀 겁을 주기 위해서, 즉 채권이 직접 이제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들 또는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압류에 따른 사실 자체가 병이 을한테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압류가 되는 것만으로 이제 을이 갑한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을이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집행을 해야 될 텐데 그 집행 과정에서 갑은 이제 가압류가 청구 채권이 가압류 이제 을이 갑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가 돼 있다는 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 점에서 조금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갑이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가압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만 된 거고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이제 가압류는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이제 사안이 동일하죠. 갑이 전세권 설정자, 을이 전세권자, 그 다음에 병이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한 을의 채권자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병이 채권 압류한 다음에 추심 명령을 받았잖아요. 이 추심 명령이 도달한 게 2015년 8월 1일 날 추심 명령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심 권한이 있는데 을이 추심 명령이 도달한 다음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추심 명령이 다한 다음에 이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이 추심권을 포기를 했어요. 추심권을 포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병이 이제 2015년 8월 1일 시점에 추심 명령을 받은 시점부터는 이제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을 편의상 A라고 부를게요. 이걸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을 A라고 부르면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A 채권에 대해서 이제 병이 추심 명령을 받았잖아요. 추심 명령을 받았으면 그 순간부터 이제 병이 추심 권한을 갖게 되고요. 비록 이 A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은 을의 채권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병만이 추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이 추심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을이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 A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을은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을은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제 사람이니까요. 채권자이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이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을의 청구가 각하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병이 이제 그 을의 청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병이 추심권을 이제 포기를 했죠. 추심권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추심권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이제 추심 권한이 더 이상 없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을이 원래 채무자 을이 추심 권한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을의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해서 법원이 이제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 마라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당연히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으니까 갑은 을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명하는 그런 판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기본적인 핵심은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을이 이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났지만은 추심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추심 권한이 없고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이 문제의 기본적인 쟁점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역시 이제 아까랑 똑같은 갑이 전세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이고 을이 전세권자이고 병이 을의 채권자입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사람인데요. 2015년 8월 1일 날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이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추심 명령의 기초에서 병이 추심금을 청구를 합니다. 갑에 추심금을 청구를 하고요. 자, 추심금을 청구하자 갑은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은 언제 취득한 채권이냐면은 2013년 3월 1일 날 2013년 3월 1일 취득을 한 채권이고요. 변제기는 언제냐면은 2015년 5월 1일 날입니다. 2015년 5월 1일 날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죠? 4천만 원이 되겠죠. 4천만 원이 되고 두 번째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은 대여금 채권 5천만 원인데요. 대여금 채권 5천만 원인데 이것을 취득한 날짜는 2013년 3월 1일 똑같습니다. 2013년 3월 1일 취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변제기는 2015년 9월 3일입니다. 2015년 9월 3일이 변제기가 됩니다. 자, 이제 1번 채권과 2번 채권으로 병에 대해서 상계항변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 이제 갑의 상계항변이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겠죠. 추심명령 같은 경우는 지금 도달했고, 그다음 또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추심금 1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에서 압류 추심명령 받았으니까 1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 그 1억에 대해서 이제 갑이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와 관련해서 이제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단계로 접근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압류 명령을 받았을 때 여기 가압류는 1번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기 쉬운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서로 쟁점들이 다른 문제들이 나오면은 계속 이제 사안을 추가하는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추심 명령과 압류 전부 명령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반복해서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사실관계를 추가시키면서 문제를 내기 어려운 그런 사안이라 이게 좀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안을 바탕으로 해서 좀 변형된 사례들이 나오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니까 이제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민법 연습에 관련돼서 그 해당 쟁점 분야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나의 중심사를 갖고 사례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걸 따져야 되죠? 예, 이제 압류한 시점이 2015년 8월 1일 점이니까 이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는지.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다면 당연히 상계할 수 있죠. 자, 한번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보죠. 2015년 8월 1일 이전에 일단 전세금 반환 채권은 2015년 1월 31일 날 소멸을 하니까 이제 변제기에 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변제기에 도달했고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은 변제기에 도달했고 1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압류 전에 2015년 5월 1일 날이 변제기니까 압류 전에 변제기에 도달했죠. 그러니까 이 전세금 반환 채권과 1번 채권 사이의 변제기가 누가 빠르냐 느리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 압류 시점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고 그 다음에 1번 채권의 변제기도 도래했으니까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 채권은 상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경우 보죠. 2015년 8월 1일 이전 취득. 2015년 8월 1일 이전 취득했지만은 아직 변제기 도달하지 않은, 그러니까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닌 채권들. 적상이 아닌 채권. 이 2번 채권이 그렇죠. 이제 압류 전에 2013년 3월 1일 날 발생했지만은 변제기가 2015년 9월 3일이니까 아직 그 압류 시점에서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아서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닌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압류 이전에 취득을 했고 아직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를 하죠. 자, 그런데 2번 채권의 변제기는 2015년 9월 3일이고요. 상계의 대상이 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는 2015년 1월 31일 날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르고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더 느리기 때문에 상계할 수 없는 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5천만 원은 상계할 수 없고요. 이 4천만 원 채권은 상계가 가능하지만은 이 5천만 원의 채권은 상계가 안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이제
2015년 8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채권은 없죠. 이 이후에 취득한 채권은 없기 때문에 뭐 두 채권밖에 없는 거니까 4천만 원은 상계가 되고 5천만 원은 상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국 1억 중에서 4천만 원이 상계가 되니까 법원은 6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설명을 할 때는 내가 이 1, 2, 3번에 따라 설명을 한 거는 이제 원론적인 설명을 한 거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1번 채권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2번 채권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채권이 자동 채권이 3개 이상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1번에 해당하는 경우, 2번에 해당하는 경우, 3번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조금 더 그러니까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하나의 판결식들을 확인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더 오히려 헷갈릴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 2015년 8월 1일 날을 적어놓고 그 전에 그 후에 발생한 채권, 그다음 그 전에 상계적생 상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은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제였고요. 자,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네 번째 문제 역시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고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거고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시점은 2015년 8월 1일 날이었습니다. 자, 근데 을에게는 또 그러니까 을이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정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수인인데요. 이 채권 양수인이 채권을 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춘 시점은 언제냐면 채권 양도 통지서가 도달한 시점은 2015년 8월 1일 시점입니다. 즉 추심 명령이 도달한 날짜와 그 다음에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한 날짜가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양수금의 지급을 정한테 양도한 게 아니네요. 네, 정한테 양도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정을 잘못 봤네요. A한테 양도한 거죠. A한테 양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양수인이 이제 갑에게 양수금을 청구를 한 겁니다. 양수금 청구를 한 겁니다. 자, 그 양수금 청구에 대해서 갑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병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했으므로 그러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급 금지된 그러니까 추심 명령, 압류 및 추심 명령과 또는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채권 양도와 채권 양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누가 먼저 도달했느냐에 따라서 확정일자의 앞뒤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누구의 통지가 먼저 도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채권의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강제 집행과 채권 양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도달한 날짜와 그다음에 채권 양도에 대한 대항 요건인 통지가 도달한 날짜가 동일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 집행 채권자와 채권 양수인 사이에 우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채권 전액을 가지고 갑에게 즉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양도되었다거나 또는 그 채권이 여기서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되겠죠.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양수금의 지급을 또는 이제 추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지급을 받았다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행의 청구에 대해서 변제로 소멸했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병이 받았거나 A가 받았다면은 그 받은 금액을 A와 갑은 안분배당해서 나눠 가져야 되고요. 만약에 A가 받았다면은 그 안분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병이 A한테 청구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이고요.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 경우에 이제 제3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라도 이 이제 우열이라든지 또는 채권 양도 통지가 적법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중 지급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 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변제 공탁,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변제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네 번째까지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추가 사실이 있네요.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 됩니다. 5번 문제는 약간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갑이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을이 전세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병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사람. 압류 추심권자이고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도달한 날은 2015년 8월 1일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이라는 사람은 전세권 저당권자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고요.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은 2014년 10월 8일 날이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됐고 전세금은 전세금이 1억인데 피담보 채권이 1억 2천이라고 한다면 최고액이 2억이고 1억 2천이라고 한다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니까 일단은 이렇게 1억 2천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1억 2천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2014년 10월 8일 날 전세권 저당권을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을 취득했을 때 이제 이 존속기간 만료일이 언제였어요? 2015년 1월 31일 날이었죠. 이때 이제 비로소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전세권이 종료하게 되면 이제 그 전세권 저당권도 소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용익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는 건데 그 전세권이 소멸해 버리니까 더 이상 전세권 저당권도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전세권 저당권이 이제 전세권이 소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을에게는 전세권 대신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남아있게 되고요. 네, 그것은 이제 전세 목적물에 변형된 형태의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에 대해서 정은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고요.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물상 대위권에 기초해서 일단 자기가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죠. 정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저당권자임이 담보권자임이 입증돼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는 자라는 게 입증이 된 거니까 정은 그래서 자신의 이제 전세권 저당권에 기초해서 물상 대위에 기초해서 결과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했는데 그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도달한 게 2015년 10월 1일 날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압류 및 추심 명령이죠. 예, 압류 및 추심 명령이 경합되자 그러자 이제 제3채무자인 갑은 이제 채권자가 이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채권을 압류하니까 이제 집행을 위해서 공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채권자를 몰라서 공탁하는 게 아니라 집행을 위해서 공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제3채무자가 이 전세금을 공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세금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을한테도 을도 병도 배당을 요구할 테고요. 정도 배당을 요구하겠죠. 이제 압류 추심 채권자이고 정도 압류 추심 채권자이니까 이제 이 전세금에 대해서 병과 정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정도 일반 채권자고 병도 일반 채권자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안분 배당에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정이라는 사람은 전세권 저당권에 기초해서 물상 대위에 의해서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상 대위라고 하는 건 담보권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도 정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 먼저 배당을 받고 병은 나중에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일반 채권자들이 아니니까 정이 이제 이런 것도 다르죠. 병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병이 정에 대해서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정 같은 경우에는 을에 대해서 집행 권한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을에 대해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은 전세권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담보권자이기 때문에 물상 대위를 할 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전부 명령을 받거나 압류 명령을 받을 때 별도로 자신이 그 채권자임을 입증하는 즉 집행 권한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보권자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당연히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정에게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이 있으면 병한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전세금 1억을 공탁해버린 다음에 이제 정의 우선 변제권이 있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1억 2천이니까 전액이 다 정한테 배당이 되겠죠. 그리고 병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겠죠. 자, 이래서 이제
그 물상 대위하는 채권자의 우선 변제권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압류 추심 채권자이지만은 그렇지만 정이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는 담보권자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 정이 이제 아까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이 이행을 청구하자 갑이 공탁을 한 거였죠. 네, 공탁을 한 거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공탁을 한 건 아니고요. 정이 갑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자, 즉 추징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갑이 이제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상계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계항변을 하고 있는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채권은 언제 발생했냐면 4천만 원 채권이 되겠죠. 첫 번째 채권은 4천만 원인데 발생한 시점은 2013년 3월 1일 날입니다. 2013년 3월 1일 날이 발생일이 되고요. 변제기는 2015년 2월 8일 날이 변제기가 됩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여금 채권인데요. 이제 금액은 1,0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제기는 채권 발생일은 2013년 3월 1일 날이 되고요. 3월 1일 날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채권의 변제기는 2015년 5월 1일 날이 변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 청구에 대해서 갑이 이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에 상계항변이 인용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전세권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이 갑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했을 때 언제 상계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 경우에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까? 기준 시점은 이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이제 그 일반 채권자로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병이 만약에 추심금을 청구할 때 이제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계 여부를 판단합니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도달한 2015년 8월 1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상계 여부를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시점보다 더 빠른 시점에 상계 적상, 이제 2015년 8월 1일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다면은 당연히 상계항변을 할 수 있고요. 2015년 8월 1일 전에 이제 A 채권,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A 채권이라고 얘기할게요. 이제 이걸 자동채권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A채권이라고 하는 자동채권이 2015년 8월 1일 전에 발생을 했지만은 아직 상계 적상 상태가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전세금 이제 반환채권과 A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A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르거나 같은 경우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2015년 8월 1일 날 이후에 2015년 8월 1일 이후에 A채권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이제 상계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상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일반 채권자가 이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서 추징금을 청구할 때는 그럴 때는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동채권에 대해서 상계할 때는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상계 적상이 있었냐, 상계 적상은 아니지만은 변제기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빠르냐, 또는 그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단계를 나눠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지금 정이라고 하는 전세권 저당권자가 이제 추심 명령을 받아서 전세권자의 기초에서 추심 명령을 받아서 이제 추심 명령을 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2015년 10월 1일 날 송달되었죠. 그래서 2015년 10월 1일 날 추심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추심 명령을 받아서 추징금을 청구하는데 이때의 이제 전세권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를 해서 추심 명령을 받았을 때 추징금을 청구할 때 이때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동채권을 가지고 상계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 그때의 기준 시점은 상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압류 시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즉 2014년 10월 8일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일반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세권 저당권자가 추심 명령을 받아서 추징금을 청구할 때는 전세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계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8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발생한 채권,
이 2014년 10월 8일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전세권이 한참 남아 있다라는 얘기니까 전세금 반환채권의 변제기가 그 뒤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 10월 8일 전에 전세금 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건 생각할 수 없으니까 2014년 10월 8일 날 전에 상계 적상 상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없겠죠. 일단 이제 이 병의 경우와 달리. 그러면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2014년 10월 8일 날 전에 A채권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 A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채권의 변제기는 전세권 종료 시점인 2015년 1월 31일이 되겠죠. 그 시점까지 이제 그 전세금 반환채권의 변제기 도래 시점보다 더 A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르거나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상계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2014년 10월 8일 날 이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갖고 갑이 을에 대해서 취득한 채권을 갖고는 더 이상 상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럼 과연 이 두 채권 모두 다 2014년 10월 8일 전에 발생한 채권이냐? 뭐 그건 맞네요. 2014년 10월 8일 전에 발생한 채권인 거는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충족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 즉 2015년 1월 31일 전,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 더 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겠죠. 자, A 채권의 변제기는 2015년 2월 8일 날이고 또 B 채권의 변제기는 2015년 5월 1일 날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늦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당사자가 이제 10월 8일 전, 그러니까 2015년 10월 1일 전, 그러니까 상계 의사를 표시를 이미 했다 할지라도,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상계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상계가 안 되는 채권에 대해서 상계 의사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상계 효력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4천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상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계 양변을 할 수 없고 갑은 정에게 1억 원 모두를 다 지급해야 되는, 그런 추징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다 이제 문제는 다 끝났고요. 2학기 민법 연습 2 이제 마지막 추신 명령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5번 문제 끝나고 6번 문제까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한번 쫙 했어요. 근데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인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참 여러분들과 작별 인사를 했는데 다시 또 이제 그 작별 인사를 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자, 어쨌든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또 얼굴 맞대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만 수업을 하게 돼서 너무 좀 아쉽고, 여러분들하고 좀 더 같이 이제 얼굴도 마주 보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같이 질문도 받아가면서 수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내내 아쉽네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지도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도 좀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기말고사까지 이제 시험 여러분들 실시해서 그 부분 개별적으로 이제 여러분 답안지를 보고서 어떤 부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제 줌으로도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학업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3학년들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2학년들은 보니까 오늘이 토요일날 밤인데요. 어제하고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시험이 있나 보더라고요. 형사재판 실무하고 검찰 실무하고 시험이 있는 것 같은데 시험 모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볼 때쯤이면 잘 다 받겠네요. 잘 받길 바라고요. 뭐 세상이 흉흉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500명, 3일째 500명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네요. 걱정입니다. 아직 수능도 남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이니까 수험생들한테는 건강도 실력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잘 건강관리해서 혹시라도 뭐 이제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고요. 3학년쯤 되면은 항상 뭐 어디 몸에 탈이 나 있더라고 보니까 맨날 병원 가서 약 먹고 그러고 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지도반 학생들도 내가 건강을 걱정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변호사 시험 가서 시험 볼 수 있는 체력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길 바라고요. 참 학생들 얼굴 다 잊어버리겠네요. 얼굴도 못 보고 간혹 마주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좀 참 옛날이 그리운 그런 시절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죠. 뭐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뭐 익숙하게 뭐 익숙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질문 있으면은 또 게시판에 올려주면은 질의 게시판에 올려주면은 내가 읽어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